그런 주스 판매할 때 보시면 따라가야 되는 규칙이 막 100가지. 간장, 홀그레인 머스터드, 알룰로즈, 올리브유, 아침에 이렇게 지방 들어있는 그런 음식을 식사에 추가해 주시는 거는 되게 좋아요. 아침에 루틴을 잘 지켜주시면 하루가 되게 쉬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약사면서 푸드라이터로 일하고 있는 정재훈입니다. 요즘에는 적게 먹는 소식가로 알려져 있는데 원래는 대식가예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실제 우리가 데이터를 봐도 한국인이 약을 좀 많이 먹고 있죠. 2023년에 관련해서 연구 발표가 나온 걸 보면 이제 66세 젊은 노인 3명 중에 1명은 5개 이상의 약물을 이제 1년에 90일 이상 복용하고 있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절반 이상은 하나 이상의 노인이 복용하면 안 되는 약을 또 복용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10년 전 연구를 봐도 그렇고 최근 연구를 봐도 그렇고 과거 연구를 봐도 그렇고 이제 가지수가 5가지 이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거기다가 이제 또 요즘에는 약은 약대로 5가지인데 그런 처방약 말고도 본인이 약국에서 구입해서 드시는 뭐 일반 약품에 더해서 또 약국 또 온라인 여기저기에서 구매한 건강기능식품까지 합치면 뭐 하루에 진짜 알약만 막 20가지, 30가지를 한 움큼씩 드시는 분들 있죠. 약 먹어가지고 배불러가지고 밥 못 먹겠다고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약의 가지수가 많아지면요, 이제 처방약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약이 가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약하고 약의 어떤 상호작용이라든지 아니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그 약의 부작용이 좀 더 취약하거나 민감하게 되기 쉬운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계속 누적이 되게 되면 그로 인해 가지고 뭐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마치 치매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지나가다가 어지러워 가지고 넘어져서 낙상을 입게 된다든지 이런 위험이 이제 가파르게 수직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처방약 가지수가 많아지는 거는 위험하죠.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약에 대한 거부감은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을 처방을 딱 받으면 전에 약국에 일을 할 때 보면은 약국 와가지고 딱 뭐 예를 들면 고혈압 약을 평생 처음 드신다, 고지혈증 치료제를 평생 처음 드신다, 이런 분들은 처음에 딱 오면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약 평생 먹어야 되나요? 이걸 먼저 물어보세요. 네, 평생 먹어야 되나요? 이걸 먼저 물어보시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약이 싫은 거죠. 약 드시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건강기능식품이다, 영양제다 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드시는데 약은 싫죠. 약에 대한 거부감은 가지고 계신데 그런데 왜 이렇게 가지수가 많은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약을 드시는 분들, 복용자의 입장에서,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약이 효과가 있기를 바라다 보니까 그냥 뭐 알약 하나만 먹거나 2개만 먹거나 하면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오래전부터 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이제 50대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기저기 쑤시는 데가 생기니까 이 병원도 가고 저 의원도 가고 하다 보면 갈 때마다 약을 처방을 받게 되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DUR이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지지만 걸러지지 않고 중복이나 과잉 처방이 되는 약들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5가지, 뭐 저기에서 5가지 하면 벌써 병원이나 의원 2곳만 가도 약이 10가지가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대단히 심각하죠. 대단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약 때문에 단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요, 이제 요거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생애 전환기 건강 검진을 받은 65세 인구 330만 명의 현황을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이런 게 데이터가 잘 돼 있는 편인데, 이 66세 갓 접어든 젊은 노인, 이제 뭐 65세 갓 넘어간 그런 분들이 5개 이상 약을 90일 이상 복용하고 있는 분들이 35.5%였고 그 53.7%, 그러니까 절반이 넘어가는 분들은 하나 이상의 노인 부적절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 2015년부터 16년에 이제 건강검진 받은 분들, 국가건강검진 받은 분들 대상으로 다시 또 5년 동안 추적을 해보니까 따라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 부적절 약물을 복용한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복용한 분들이 사망 위험이 25%, 장애 가능성이 46%가 상승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부적절한 약물, 이 부적절한 약물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필요 없는데 처방을 받은 약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은 처방받았다가 어떤 위험이, 부작용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피해가야 되는데 처방을 받았다든지 다른 더 나은 약이 있는데 이제 약이 잘못 처방이 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부적절한 약물이 처방이 되게 되면 사망 위험이 25%, 장애 가능성이 46% 상승했다는 거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내가 복용 중인 약이 어떤 약들인지 또 어떤 불필요한 약은 없는지 하는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리뷰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원래. 예를 들면 이뇨제 처방을 받았을 때 이뇨제는 당연히 소변을 더 많이 보게 만드는 그런 약이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밤에 화장실을 자꾸 가야 되니까 당연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고 비뇨기과 가가지고 뭐 요실금이라든지 이런 쪽의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뭐 그런 약들이 입이 마른다든지 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입 마른 정도가 아니고 이제 그걸 항콜린 부작용이라고 하는데 어떤 경도의 가벼운 정도의 인지장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처방을 받았더니 막 기억이 잘 안 난다든지 우리 집이 어디지? 하는 뭐 찾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처음 찾아간 병원에서 그런 걸 물어보는데 본인이 빠뜨리고 얘기를 안 해주면 모를 수 있잖아요. 굉장히 어떤 연쇄 처방이나 중복 처방이나 잘못된 처방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한 가지만 여기서 첨언을 하면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약을 처방을 받았을 때는 제대로 복용하시고 질환 자체를 관리하셔가지고 가지수가 늘어나지 않게 해주시는 것도 진짜 중요해요. 고혈압 때문에 약 처방 받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두 가지만 처방받고 끝납니다. 그걸 잘 드셔야 돼요. 뭐 한두 가지 아니면 많으면 한 세 가지 처방받은 걸 잘 드시면 평생 그 약으로 그냥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약을 제대로 안 드신다든지 아니면 약을 드시면서 뭐 술 이제 그만 드셔라, 흡연 그만 하셔라 이렇게 말씀 들었지만 안 지켜주고 어느 날 갑자기 심장 쪽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마비 같은 게 와가지고 병원에 한번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하게 되면 약의 가지수가 그때부터는 이때는 뭐 이제 7가지, 8가지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는 가지수를 줄일 수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안 되시려면 가능하면 약의 가지수가 적을 때 이걸 잘 관리하셔가지고 최대한 이 적은 약을 가지고 내가 평생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셔야죠. 캐나다에서 약사로 일을 할 때 그때 이제 더 많이 봤었는데 약이 한 2가지, 3가지였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약국에 오셔야 될 때 안 와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 지나가지고 본인이 못 오고 이제 배우자가 보통 처방을 딱 들고 오는데 그 사이 병원 입원한 거죠. 그래서 병원에 한번 입원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심장 쪽에 일단 약 사용하는 거 가지수가 처음에는 혈압약이었는데 이제 혈압약이 더해서 뭐 심부전이나 이런 게 오니까 이제 그런 것들 약의 처방이 갑자기 확 늘어나고 또 사람이 그렇게 한번 불행한 사건을 겪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불안하거든요. 불안하죠. 혹시라도 이 일이 나한테 또 생길까 봐. 그렇게 불안하니까 불안 증상에 대한 약도 또 쓰게 되고 기분 안 좋죠. 우울증 증상 나타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항우울제 쓰게 되고 잠 안 오죠. 잠 안 오니까 또 수면제 처방하게 되고 뭐 약을 여러 가지 먹으니까 속 안 좋죠. 그러니까 위장약 처방 거기 또 추가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약의 가지수가 정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약이 막 한 번 올 때 정말 2-3가지였던 분이 약이 10가지, 15가지, 20가지 이렇게 되는 경우를 사실은 생각보다 자주 보게 돼요. 일단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가 하나는 약이 가지수가 많을수록 안 좋은 게 맞고요. 또 반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헷갈린다 하실 수 있겠지만 헷갈릴 수 있어요. 조금 복잡하니까. 하지만 알아두셔야 되는 게 약이 경우에 따라서는 가지수가 많아지면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면 혈압약을 사용하는데 한 가지 성분 가지고는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 한 가지 약을 용량을 계속 늘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 상태에 두고 약을 하나 추가해요. 그러면 둘 다 적은 양을 쓰면서 혈압이 더 조절이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가지수가 늘어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냐? 그게 복잡한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지만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건 그러면 나는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닌데 간호사도 아닌데 약을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걸 알아야 돼? 그렇게 알 필요가 없죠. 뭐만 아시면 되냐면 세상에 있는 약이 몇천 가지, 몇만 가지 그거 다 공부하셔야 될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 내가 복용 중인 약만 잘 아시면 돼요. 그 보통의 경우에 많아봤자 5가지, 보통은 2-3가지. 그러면 그 약만 일단 잘 아시면 돼요.
그 약 매일 드시잖아요. 아침에 먹고 점심에 드시고 매일 드시기만 하지 마시고 어느 날은 하루 앉아서 약을 복용하고 나가지고 이 약이 무슨 약이지? 이름도 한번 보시고 이 약에 무슨 성분이 들어있지? 이것도 한번 보시고 이거 언제 먹어야 되지? 이런 것 좀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제일 방송에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영양제를 가지고 영양제 이거 어떤 거 식전에 먹어야 돼요? 어떤 거 식후에 먹어야 돼요? 엄청나게 관심만 가지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영양제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약간 중요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약에 비하면 식전 식후에 그렇게 민감하거나 영향을 안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약도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뭐 식전 식후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대에 그냥 꾸준히 복용하시면 되는 약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약은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되는 약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지금 복용 중인 약이 언제 먹어야 되는지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그 정도는 사실 자기 스마트폰에다가 기록을 해두시건 아니면 일기장 따로 만드셔서 거기다 기록을 해두시건 그 정도는 알고 드셔야 그래야지 약도 더 효과가 있을 거고 드시면서도 머릿속으로 그려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약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이래. 생각만큼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그걸 이제 우리가 복약 이행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야지 움직이는 거지. 남이 남이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 열심히 했으면 저도 하버드 노래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아니잖아요. 남이 시키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그렇게 하려는 의지를 어떻게 높이느냐?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약이 어떤 약이고 어떻게 작용하는 약이고 맨날 부작용에만 관심 가지시게 되는 게 당연히 사람의 경향이고 성향이거든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 약이 어떻게 작용하고 이 약 언제 복용해야 되고 이거 식전인지 식후인지 내가 복용하는 약이 5가지다. 그럼 그 5가지에 대한 거는 사실은 빠삭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무슨 약 복용하세요 그러면 줄줄줄 사실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안 되시면 사진이라도 찍어 두셔야 되고 이제는 사실 과거 10년 전, 20년 전하고 비교하면 그런 건강 정보에 대한 문해력이 이젠 좀 더 많이 좋아졌거든요. 세대가 점점점 이제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아까 그런 뭐 젊은 노인 세대 이런 분들은 이제는 좀 나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그런 거 못해 이거 아니고 나이 들어서도 그런 거 아셔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일단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약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우선 드시면 좋은 약인데 괜히 안 드셔가지고 손해가 나는 그런 약이 고지혈증 약입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약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전에 뭐 칼럼도 쓰고 관련된 내용을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했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데 그로 인해서 경도에 인지장애나 뭐 이런 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고지혈증 약이 치매 같은 그런 증상 유발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걸 걱정하기도 했었고 또 이제 그거 말고 고지혈증 약 드시고 어떤 분들은 전에 없었던 근육통이 막 생기는데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하는 그런 부작용으로 드물지만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많이 드리고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점점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는 분들 숫자는 늘어나고 점점 분석을 하면 할수록 초창기에 생각했었던 과거에 생각했었던 가볍게 당뇨 위험이 증가한다라든지 아니면 가볍게 뭐 경도의 인지장애 위험 같은 게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걱정할 정도가 아니다. 당뇨 같은 경우는 아주 가볍게 위험이 증가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로 인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더 크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쪽인데 항상 우리는 뭐 연예인에 대한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행을 했다. 알고 보니까 너무 좋은 사람이다 이런 기사보다는 야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진짜 파렴치한 나쁜 사람이래 이런 거는 그냥 뭐 일파만파로 퍼져나가잖아요. 우리는 부정적인 거에 더 예민하거든요. 뭐 약에 대한 것도 부정적인 거에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고지혈증 약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런 부작용이 심각한 경우는 드물고 약을 드셨을 때 얻게 되는 유익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뭐 어디 가서 강연이나 이런 거 해보면 이미 저를 무슨 소식의 아이콘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 사실 과식도 전엔 좋아했었는데 그런데 적게 먹어도요 콜레스테롤 혈중 수치 영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적게 먹으면 조금 수치가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적게 먹고 운동한다고 해서 혈중의 뭐 LDL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것들이 좋아지지 않아요.
제가 약을 먹으니까 수치가 절반 밑으로 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약 안 먹으면 아무리 소식하고 해도 원래 수치대로 다시 또 올라갈 거예요. 이게 거의 수치가 1.5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사실 굳이 약을 안 먹을 이유가 없는 게, 약을 먹는다고 해서 특별히 알려진 그런 뭐 위험에 대한 엄청난 뉴스들 이런 것보다는 사실 이 약을 복용했을 때 혈관 건강이라든지 몸 전체에서 어떤 불필요한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완화를 해주면서 상당히 다양한 방면에서 유익한 쪽으로 작용한다는 걸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또 의외로 의사나 약사들 중에 스타틴까지 아직 안 가도 될 정도 수치인데도 막 그런 거 처방 받아가지고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고지혈증 치료제 처방 받았을 때는 굳이 뒤로 미루지 마시고 빨리빨리 일찍 드셔가지고 뭐 그 처방 받았을 때 그때부터 드셔야 나중에 10년,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오히려 건강에 더 유익할 수 있다. 이거 좀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약 중에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거를 유발하는 약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약을 드실 수밖에 없는 상황은 생겨요. 예를 들면은 남성 같은 경우에 전립선 비대증, 예전에는 혈압약 중에도 그런 기립성 저혈압 부작용이 있는 그런 혈압약이 있었지만 요즘에 이제 그런 약은 거의 안 씁니다. 보통은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뭐 남성의 전립선 비대증 같은 그런 때 처방이 되는 약인데, 굉장히 예민하게 키 큰 분들이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저도 이제 전립선 비대증 약을 처방을 받아가지고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굉장히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앉아 있다 일어날 때 어지러운 거는 굉장히 심각한 위험이죠. 왜냐면 어지러울 때 쓰러져가지고 넘어졌는데 바닥에 머리를 잘못 부딪힌다든지 뾰족한 가구 모서리 같은 데 잘못 부딪히면 그러면 사망까지 갈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잘 모르셔가지고 오랫동안 앉아있다 일어날 때 뭔가를 붙잡고 일어나시거나, 아니면 의자에 먼저 앉았다가 그 다음에 좀 안정되고 나서 일어난다거나, 이런 게 습관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의외로 그걸 모르셔서 피곤한 날이라든지, 아니면 술을 뭐 한두 잔 마셨을 때라든지, 아니면 다른 약하고 처방을 같이 받아가지고 부작용이 좀 더 증강됐을 때, 이럴 때 잘못하면 뭐 앞으로 넘어지는 것도 위험하지만 뒤로 넘어지면서 막 부딪혀가지고 갑자기 이제 응급실행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진짜 위험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위 말하는 신경 안정제, 항불안제 이런 것들 많이 드시게 되는데, 이런 것들 드시면은 그 약을 복용하고 밤에 잠자리 들었을 때뿐만 아니라 낮 동안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좀 졸음이 유발이 될 수 있어요. 그 약을 먹고 있는 중에 다른 약을 처방받았는데 그 약도 졸음이 유발이 되고 그 신경 안정제 비슷한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두 개 합쳐지면서 진정작용이 심하게 나타나가지고 운전하다가 졸음 유발이 되면 큰일 나는 거고, 밥 먹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는데 갑자기 어지러우면서 넘어질 수 있거든요. 이건 또 기립성 저혈압이랑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들, 그러니까 낙상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은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제 의외로 그런 것들이 약을 여러 가지를 복용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제가 또 소식의 과학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요즘에 소식의 아이콘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먹는 걸 좋아해요. 햄버거 패티 막 10장짜리 이런 거 먹어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짜장면 한 번에 막 5그릇 막 이렇게 먹어보는 거, 도전하는 거 좋아하고, 제가 약사지만 푸드라이터, 음식에 대한 이렇게 기고도 하고 칼럼도 쓰고 하는 그 푸드라이터 일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전에 짜장면 취재하러 인천 쪽에 갔다가, 인천에 뭐 차이나타운도 있고 그 옆에 또 다른 가게도 있고 여러 곳 가다 보니까 오전에만 짜장면을 제가 6그릇 먹은 적도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못 먹어요. 의외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뭐 짜장면 5그릇 먹고 이랬을 때는 의외로 날씬했고요. 문제는 언제 발생했었냐면, 캐나다 이민을 갔었거든요. 이제 90년대 말에 이민 가서 2000년대에는 거의 캐나다에서 살다가 왔는데, 이제 거의 한 10년 동안 이민 생활할 때 캐나다에 건너가니까 일단 걸어 다닐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더해가지고 음식이 먹게 되는 것들이 이탈리안을 주로 많이 먹고 그랬었는데, 이제 거기 또 파스타라든지 이탈리아식 샌드위치라든지 파니니라든지 뭐 그런 것들 많거든요. 피자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살이 금방 찌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밖에 나가서 그런 걸 먹으면 그건 저한테 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집에 들어오면 밥 먹을 때까지 배가 고파요. 그래가지고 집에 오면 밥도 먹고, 그 살이 진짜 85kg 금방 넘더라고요. 어느 시점이 딱 되니까 체중 관리에 대한 게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자포자기를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뭐 이게 찔 때까지 먹어보자. 그래서 98kg까지 갔었고, 98kg 되니까 100kg 가고 싶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좀 더 먹어봤는데 100은 못 찍었어요. 98kg 됐을 때 어느 날 계단을 내려오는데
무릎에 이렇게 이 압력이 느껴지는 게 이 하중을 버티면서 살기는 어렵겠다. 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다이어트 열심히 해가지고 체중을 다시 70kg대로 돌려놨었고 그때부터 이제 다이어트, 소식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요. 체중을 10년 이상 관리를 잘 했는데 코로나 때 집에 있다 보니까 요리해서 먹는 걸 좋아해요. 또 한 80, 한 4, 5 요 정도까지 갔다가 소식의 과학 책 쓰면서 또 한 9kg 뺐습니다. 체중을 조절할 때 평생 앞으로 난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제 경우에는 그게 간헐적 단식이에요. 이제 다만 말이 간헐적 단식이지 간헐적 단식 심하게 하는 분들처럼 그렇게 하진 않아요. 모임이나 이런 게 있어서 많이 먹으면 그 다음에는 좀 식사를 가볍게 하는 거를 일단 철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속으로 과식이 반복되지 않게. 그리고 저는 술 많이 안 마십니다. 술 마시면서 체중 관리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술을 저 좋아하거든요. 네,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와인 마시고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자주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한 번 그렇게 했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쉬고 음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저만의 어떤 루틴이 있고 평상시에 루틴이 깨졌을 때 돌아갈 수 있는 식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우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생활하다가 루틴이 깨졌다 하면 돌아가는 저만의 다이어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그릭 요거트 크게 한 스푼 제가 한번 저울에 달아보니까 한 15g에서 30g 그 사이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올리브유 한 스푼 올리브유는 이제 그릭 요거트 많이 먹은 날은 올리브유 좀 적게 먹고 아침에 이제 블랙커피 아메리카노로 내리거나 아니면 아이스로 해가지고 그냥 설탕 같은 거 안 타고 그거 한 잔 마시고 아침 식사가 이제 그게 끝이에요. 11시, 12시까지 기다려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조금 배가 고프다 그러면 견과류를 좀 더 먹을 때가 있고요. 견과류는 뭐 한 20-30g 정도. 보통은 이제 그거 잴 수 없으니까 처음에 포장이 그렇게 견과류 나와 있는 걸 사는데 견과만 들어있는 거를 먹어요. 견과만 들어있지 않고 보면 무슨 뭐 이렇게 달콤한 과일 들어있거나 과자 들어있거나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건 안 먹고 아침에 루틴을 잘 지켜주시면 하루가 되게 쉬워요. 이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소식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다이어트를 평생 할 수 있고 어떻게 체중 관리를 평생 하느냐 제일 쉬운 건 아침이에요. 아침을 잘 관리하시면 점심 저녁 너무 쉽거든요. 근데 아침에 막 식욕 폭발하시면 오히려 점심 저녁 더 힘들어요. 여기까지의 제 원칙이고 그 다음에 점심 저녁부터는 양만 조절할 뿐이지 어떤 특별하게 이건 먹으면 되고 저건 먹으면 안 되고 하는 그런 규칙을 세세하게 가지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할 때 너무 융통성 없이 너무 누르시면요 식욕은 생존을 하기 위한 욕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누르면 누를수록 오히려 폭발하기가 쉬워요. 아침을 왕처럼 먹으면 좋다는 게 그동안의 통념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저녁을 안 먹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 그렇게 왕처럼 먹을 때 문제점이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뭐냐면 저녁에 7시에 식사를 마쳤어요. 아침에 7시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시점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몸에서 간에다 저장을 해놓은 탄수화물이 다 소진이 된 상태예요. 글리코겐이라고 보통 우리 얘기하는 그러면 이제 그 소진된 상태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식사를 해버리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복으로 가다가 갑자기 식사를 해서 당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몸에서 그 혈당치에 대한 반응이 좀 더 예민하게 혈당이 그냥 팍 튀어버려요. 제 경우에는 여기 이제 연속 혈당기 같은 거를 직접 이렇게 부착을 하고 보면 확실히 공복이 길어졌다 식사하게 되면 혈당이 팍 튀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을 왕같이 먹다가는 혈당 스파이크만 잔뜩 올려놓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아침에는 그래서 탄수화물을 좀 줄여주시고 고단백, 고지방으로 해서 조금만 드시는 게 이건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2023년에 실제로 캐나다에서 연구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캐나다 연구인데 희한하게 또 여성들은 호주에 있는 여성들 한 120명이 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연속 혈당 정확히 얘기하면 혈당은 아니고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 있는 걸로 측정하는 거지만 그 연속 혈당계를 가지고 측정을 해서 똑같은 거의 비슷한 칼로리를 저탄고지로 아침에 줬을 때하고 거의 비슷한 칼로리는 단백질은 거의 비슷하게 하고 한쪽은 이제 저지방 고탄수화물로 해서 비교를 해본 거예요. 이렇게 해보니까 아침에 저탄고지 한 분이 아침에 저지방 고탄수화물로 드신 분보다 하루 종일 혈당이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더라. 근데 저는 재밌는 게 이 연구를요. 어떻게 해서 이 연구를 보게 된 거냐면 제가 먼저 아니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저한테 차이가 나길래 찾아보니까 이 놀라운 연구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그렇게 저탄고지로 식사를 해주면 점심 저녁까지 혈당 스파이크는 고사하고 혈당이 그냥 거의 튀질 않아요. 아주 작게. 제가 실제로 그래프를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야, 이렇게 안정적으로 간다고 할 정도로 거의 안 움직이거든요. 아침에 혈당이 튀지 않는 식사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걸 반대로 아침을 공복으로 가본 적도 몇 번 있거든요. 간헐적 단식 효과를 높이는데 더 좋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고 주장도 있고 해서 해봤더니 문제가 뭐냐면 점심에 혈당이 너무 팍 튀어요. 공복이 너무 길어졌으니까. 나한테는 이게 안 되겠다. 저는 이제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이지만 저탄고지로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한 2가지 정도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나는 평생 아침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하는 분들은 그렇게 가셔도 돼요. 저처럼 아침을 먹던 사람 경우에는 그래도 먹는 둥 마는 둥이라도 저탄고지로라도 드셔주시는 게 단식이나 소식을 유지하기 훨씬 쉽습니다.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아침이든 점심이든 공복이 길었다가 그 다음에 첫 끼니를 할 때는 조금 그래도 건강에 유익하고 혈당이 덜 튀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게 또 최근에 연구 결과 나온 게 동물 실험을 쥐를 가지고 했는데 이 간헐적 단식을 쥐를 시킨 거예요. 24시간 동안. 불쌍한 쥐들이 다시 음식을 먹게 할 때 일부러 쥐를 발암 물질에 노출을 시켰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단식을 한 그런 쥐들이 단식을 하는 그 시간, 그 24시간 동안에는 계속 먹었던 애들보다 분명히 더 건강해요. 그런데 이 24시간이 딱 지나가지고 발암물질 노출을 시켰을 때 먹을 걸 주니까 단식을 끝내고 먹을 걸 먹는 그 쥐들이 그냥 계속 먹던 쥐들한테 발암물질 노출을 시켰을 때보다 오히려 더 취약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물론 동물 실험이고 사람한테 그대로 연결시킬 수 없는데 무슨 얘기냐면 공복이 길었다가 첫 끼니를 먹을 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거 물어보시거든요. 아침을 저탄고지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삼겹살 어떨까요? 삼겹살. 그래서 굳이 삼겹살이요? 그때 구워가지고 드실 거예요? 아니 지금 연구 결과를 보면은 굳이 구워서 삼겹살 드시는 거 아침은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삶아가지고 수육으로 어떠냐고 또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뭐 이랬든 저랬든 저도 그런 뭐 붉은 고기 먹는 거 좋아하고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저도 좋아하고 매일 먹는 건 아니지만 먹거든요. 하지만 기왕이면 그런 거는 점심 저녁 때 드시고 첫 끼니로 드실 때는 그래도 좀 식물성 아니면 뭐 유제품도 가볍게 뭐 그릭 요거트 같이 발효시킨 거 좋고, 점심도 아무래도 공복이 길었다 드시는 거니까 점심 때부터 고기 엄청 드시는 것보다는 저녁에 오히려 조금 먹고 싶은 거 있었으면 그때 드시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앞에 식사를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방향으로 했을 때 두 번째 식사도 더 혈당이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거는 과학자들이 모두가 의견 일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세컨드 밀 이펙트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두 번째 식사가 앞에 첫 번째 식사에 혈당치 움직이는 걸 좀 따라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한테는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저한테는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뭐 10,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있어도 나한테 왜 적용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나한테도 있는지 확인해 보려면 연속 혈당계 판매하는 회사하고 저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해보셔야죠. 그냥 차고만 다니면 의미가 없죠. 어떤 음식 먹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셔야죠. 그래서 그런 게 있는 분들은 활용하세요. 제 경우에는 그런 걸 가지고 해보면 똑같은 음식인데 저녁에는 혈당이 많이 안 튀어요. 피자 2조각, 3조각? 저녁에 괜찮아요. 근데 그걸 남겨놨다 다음날 아침 먹잖아요. 팡 튀어요. 신기하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알면 기왕이면 굳이 왜 제가 피자를 아침에 먹겠어요? 저 저녁에 먹으면 훨씬 더 혈당 안정적으로 가는 거 아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게 진짜 중요한 거고, 그래서 내 몸에 대해서 더 잘 알면 훨씬 더 융통성 있게 즐겁게 자기 식단을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세상에 있는 맛있는 음식은 다 먹을 수 있어야죠. 어떤 다이어트를 하든지 간에 편식하게 만들면 좋은 다이어트 아니고 어떤 음식을 아예 절대적으로 못 먹게 만들면 좋은 다이어트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식단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즐거움을 누릴 건 다 누리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 찾아내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거를 조금 더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탄고지로 굳이 가실 필요는 없지만 순서라도 조금 이제 앞쪽으로 단백질 지방이 많은 음식을 좀 두시고 탄수화물을 조금 뒤편으로, 그래도 10분 정도 간격이 있으면 좋은데 어디 식당 가서 먹을 땐 또 그렇게 하기 되게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조금 반찬 위주로 한 5분 정도 드시다가 밥을 좀 나중에 그러면 반찬 짜서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즘 반찬 생각보다 안 짜고 짠 거 드시고 나서 나중에 밥 먹잖아요. 더 맛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완전 식품 해가지고 어떤 음식을 하나만 먹었을 때 그 음식 하나만 먹고도 우리한테 필요한 그런 영양을 다 충족시킬 수 있다면 이제 그게 완전 식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무슨 뭐 달걀이 완전 식품이다. 뭐 우유가 완전 식품이다. 뭐 탄단지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다 들어있고 뭐 이런 걸 가지고 따졌었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음식을 하나만 먹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쌀, 콩 같이 먹으면 완전 단백질이 돼요. 세상에는 완전 식품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아기 때 엄마 젖, 모유 완전 식품이죠. 물론 모유에도 비타민 D가 조금 모자랄 때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모유 수유 기간 동안에 비타민 D 보충을 해줘야 될 수 있지만 모유는 완전 식품이죠. 그거는 아기 때 얘기고 모유 먹다가 젖 떼고 나서부터는 사람한테 완전 식품은 완전 식품이 있는 게 아니고 완전 식단이 있죠.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영양소를 고르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완전 식단이라는 게 존재하고 완전 식단이 그럼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가짓수가 적당하게 많은 반찬 가짓수가 그래도 4-5가지 정도는 되면 나한테 필요한 영양 근데 그 5가지가 다 풀밖에 없다. 이건 또 이제 곤란할 수 있고 탄단지 균형 갖춰가지고 적당히 골고루 다양하게 드시면 그게 완전 식단이 되겠죠. 일단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릭 요거트를 만약에 드신다고 한다면 뭐 저도 이런 그릭 요거트 좋아하는데 밑에 이렇게 있는 거 이런 거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조금 탄수화물 음식을 드시면은 당이 보충이 되는 건 괜찮은데 그러면서 배가 다시 더 고프거든요. 요거트만 있는 거를 떠가지고 드시는 게 좋고 그릭 요거트는 어떤 분들한테 좋냐 하면 일반 요거트를 드셔도 되는데 일반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유당 불내증이라고 해서 이제 그 유당에 좀 예민한 분들, 유당 분해 효소가 없는 분들은 아침에 드시면 조금 이제 배가 아플 때가 있어요. 빈속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릭 요거트는 액체 상태로 유청을 체에 걸러가지고 짜냈기 때문에 유당이 녹아서 좀 제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당이 좀 더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단백질하고 지방은 좀 더 농축이 돼 있으니까 적게 먹어도 포만감이 더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릭 요거트 추천을 드리고 그릭 요거트도 의외로 또 달달한 그릭 요거트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단맛이 나는 그릭 요거트보다는 당 함량 좀 보셔가지고 당이 좀 적게 들어있는 제품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밑에 거를 제외하면은 뭐 위에 거는 사실 괜찮을 거예요. 저도 이 제품 즐겨 먹는 거여가지고 근데 그릭 요거트는 그거 말고는요 단맛 내기 위해 가지고 막 잼 들어있고 이런 거 아니면 괜찮아요. 뭐 어떤 거 드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릭 요거트에다가 올리브유를 뿌려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 왜냐면 또 그릭 요거트가 사실 좀 빡빡해요. 그래서 빡빡한 거 잘 못 드시겠다 하는 분들은 빡빡한 걸 어떤 분들은 더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안 좋아하시는데 빡빡한 그릭 요거트에다가 올리브유 맛있는 거 한 스푼 이렇게 넣으시면 더 낫거든요. 왜냐하면 또 올리브유를 드실 때 올리브유만 한 숟갈 먹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일은 아닌데 혹시라도 먹다가 살에 들리거나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뭐 그릭 요거트 대신에 일반 요거트를 드시는 것도 뭐 할 수는 있는데 일반 요거트는 조금 더 탄수화물이나 당류가 더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 이거 저탄고지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데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가급적 그릭 요거트를 더 추천해드리고 이게 왜 덜 알려져 있냐면 이게 유행하고 유명해진 게 몇 년 안 됐어요. 그릭 요거트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한테 알려진 게 이제 10년 뭐 내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요거트 드신 분들한테는 익숙하지가 않죠. 뭐 우리 예전에는 요거트 하면은 사실 뭐 야쿠르트 이렇게 마시는 게 다였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런 그 뻑뻑한 그릭 요거트 익숙하지 않은데 이거 맛 즐기기 시작하시면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두유와 두부 중에 만약에 선택을 아침에 해야 된다? 그럼 저는 사실 두부를 더 선택해요. 두부 같은 경우에 두유하고 비교했을 때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 두유는 되게 좋은 게 예전 두유는요, 콩을 갈아서 그 콩 간 거에서 식이섬유라든지 어떤 그런 찌꺼기 같은 건 좀 이렇게 따로 걸르고 주로 이제 그 위에 액체만을 그걸 두유로 마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전체를 다 갈아서 넣은 두유 되게 많아요. 이게 좋아요. 좋은데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콩 속에 있는 영양을 고스란히 다 가져오지만 그것 때문에 소화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콩 속에는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난소화성의 다당류, 쉽게 얘기해서 섬유질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섬유질, 올리고당 이런 것들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은 장으로 내려가면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죠. 유익한 균들이 그걸 먹고 잘 자라가지고 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두유 마시면은 배 아픈 분들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빈속에는 아무 다른 음식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뭐 아침에 절대 먹지 말아야 될 음식 7가지 이런 거 인터넷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사실 근거는 없어요. 왜냐면 아침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아침에 드시면 좀 더 부대끼고 힘든 경우가 있어요. 고구마 같은 것도. 이거 왜 그러냐면 아침에는 빈속에 그 음식만 먹게 되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두유도 밥 먹고 나서 먹으면 아무렇지 않은데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에서 두유 드시면 어떤 분들 불편한 경우가 생기는 게 두유 속에 들어있는 그런 좀 소화가 잘 안 되는 물질들 때문에 뭐 장에 좋을 수도 있지만 배 아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은 콩 많이 먹은 나라잖아요. 오래전부터. 미리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이거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연구한 거죠. 정말로 그렇게 미리 발명을 한 게 발효를 해서 된장 만들자. 그러면 먹을 수 있잖아요. 미리 소화시켜놨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좀 없애보자. 그러면 서양에서는 요거트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좀 소화 더 잘 되게 해볼까 해서 만든 게 유청 짜내고 그릭 요거트. 동양에서는 두부를 만들면 어떨까? 콩물 만들어 놓고 굳히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 이제 난소화성 다당류 같은 것들은 물에 함께 녹아서 빠져나가고 나머지 단백질 위주로 굳혀가지고 두부는 소화 잘 되죠. 두부 먹고 배 아픈 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두부를 차라리 반모나 요즘에 반모만 포장된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드시는 것도 방법이고 나는 그런 거 없다. 나는 소화 다 잘 시켜 하는 분들은 두유도 좋습니다. 두유도 요즘에는 막 단백질 함량 설탕도 묻혀 먹어도 단백질도 함량이 예전 두유보다는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전체를 다 갈아서 쓰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 집에 냉장고에 콩국물 많이 콩국물 막 이 회사 저 회사 거 많이 사두고 뭐 이거 먹다가 또 질리면 또 저거 먹다 하는데 오히려 콩국물을 그냥 드시는 게 더 포만감도 오래가고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이어트는 사실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적게 먹으면서도 포만감이 오래가는 음식을 찾느냐 하는 문제인 거고 그런 적게 먹으면서도 포만감이 오래가는 음식을 찾아서 어느 위치에 놓으면 좋냐면 식사 순서상 앞쪽 하루의 식사 순서상 앞쪽인 아침 식사할 때 앞쪽인 처음 식사를 시작할 때 또 중간중간에 간식할 때 이럴 때 포만감 오래 가면서 혈당체도 큰 영향 안 미치면서 하는 그런 음식을 갖다 놓으시면 너무 다이어트하기 쉬워요. 사실 이제 20세부터 60세까지 기초 대사량이 동일하다라는 연구 결과 굉장히 놀라운 연구 결과인데 이건 이제 가장 최신 연구 결과에 속하고 또 이 연구 결과를 제가 제 책 소식의 과학에도 소개를 했지만 또 운동의 역설이라는 책을 쓴 허먼 폰처라고 하는 굉장히 이 방면에서 아주 권위 있는 유명한 저명한 그런 그 과학자가 다른 수십 명의 과학자하고 거의 아마 100명 넘어갔을 거야. 굉장히 큰 규모로 한 연구 결과거든요. 그래서 일단 믿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 연구에서 재밌는 거는 20세부터 60세까지 기초 대사량이 그냥 쭉 그냥 그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왜 나이가 들면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으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조금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먹던 만큼 계속 먹고 있고 그 다음에 활동량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이라는 건 우리가 활동하지 않아도 그냥 막 누워만 있어도 쓰게 되는 그런 에너지거든요. 그건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이제 이게 나이 들면서 실제로 약간 조금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만약에 운동을 너무 안 해가지고 근육량은 줄어들고 지방량은 늘어난다면 그러면 당연히 근육량이 동일하게 유지가 됐을 때보다는 기초 대사량이 낮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이거를 정리하면 나이 든다고 해서 근육이 원래보다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젊을 때 어디에 투자하셔야 되느냐, 중년 초입에 어디에 투자하셔야 되느냐, 근육에 투자하셔야 돼요. 근육의 투자는 진짜 돈으로 하셔야 돼요. 그 선생님들한테 배워야 일주일에 가능하면 3번, 진짜 더 할 수 있으면 4번까지 하면 진짜 좋고 안 되면 2번이라도 배우셔야 그게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자산이죠, 자산. 내 건강을 위한 자산이 되는 거니까 금융 투자만 하지 마시고 근육 투자도 좀 하셔야 된다. 제일 위험한 거는요, 식욕 조절이 안 되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내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지 내 생활 습관이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무슨 뭐 집에서 혈압 재보고 무슨 뭐 혈당 재보고 이런 것들은 그냥 수치적인 거고 내가 잠을 잘 잤는지
그래서 내가 갑자기 막 식욕이 폭발하는 일이 몇 번이나 생기는지 이런 걸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어떤 일상생활을 하는데 충분히 의욕이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원래는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떤 그런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을 때는요, 뭔가 일을 할 때 즐겁게 할 수 있고 의욕이 있고 하고 나면 좀 보람도 있어요. 피곤하지만. 그런데 내가 그런 의욕을 잃어버린다든지. 근데 일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밥 먹을 때 맛있어야 돼요.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좀 위험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게 어떤 밥을 먹는데 밥이 안 넘어가요. 그냥 밥은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밥 먹을 때 밥이 맛있어야 돼요. 적게 먹더라도. 그리고 와, 너무 맛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조절이 안 되면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조절이 잘 된다고 한다면 나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거죠. 밤에 잠을 잘 잤는지 이것도 확인하기 쉬워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 거는 대개의 경우는 다 힘들어요. 물론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잘 떠질 정도로 매일 잘 수 있다면 너무 좋죠. 근데 이제 그건 주말에밖에 안 될 때가 많긴 한데, 아무튼 눈을 뜨고 나서 한 30분, 1시간이 지났을 때 그래도 오늘 하루가 시작돼서 너무 좋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다이어트 할 때 그런 느낌이 안 든다. 너무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힘들다. 이건 내가 무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밤에 자기 전에는 배가 고픈 거는 정상입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저녁에 충분히 음식을 먹은 것 같은데도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의외로 그 배고플 때 잠이 잘 안 오는 걸 이겨내고 주무시는 게 습관이 되면요, 그런 공복감 있을 때 잠을 잔 날이 다음날 훨씬 더 컨디션이 좋다는 걸 몸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무리하지 않은 다이어트는 했을 때 내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를 느껴주게 해주는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너무 적게 먹었더니 화장실 가는 게 힘들어졌다. 전에 없었던 변비가 생겼다. 이거 지금 무리한 다이어트 하고 있는 거예요. 의외로 밥 안 드시면 변비 생기거든요. 밥이 됐건 빵이 됐건 곡물도 좀 드셔주셔야. 생각해보세요. 채식주의자는 뭘 많이 먹을까요? 곡물을 많이 먹습니다. 그걸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우리 몸 속에, 장 속에 살고 있는 균들은 뭐에 적응이 돼 있을 거예요? 곡물 먹는 거에 적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고기 너무 많이 먹으면, 왜냐면 적응 안 돼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곡물 먹는 거에 적응이 돼 있어요. 근데 걔들한테 곡물을 완전히 배제하는 다이어트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소식을 한다, 간헐적 단식을 한다, 뭐 식단 관리한다. 그러면 밥을 안 먹는 거냐? 그거 아니거든요. 드셔주셔야 장의 미생물한테도 먹이를 충분히 주고, 그러니까 화장실 가는데도 불편하지 않고. 하나만 더 포인트 드리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야 그러면은 나는 요즘에 유행하는 저속노화 식단 있잖아, 렌틸콩, 뭐 현미, 귀리, 요거만 섞어서 밥으로 먹어야 돼. 좋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지어서 먹을 때 자주 있는데, 근데 평상시에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 백미밥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가을인데 연중에 가장 맛있는 햅쌀밥 먹을 수 있는 때인데, 건강 때문에 난 국밥만 먹어야지, 이건 또 사실 말이 안 돼요. 정말 맛있는 밥을 지어서 드셔야 되는데 햅쌀로, 이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밥만 먹었을 때가 당 지수가 80, 84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지. 만약에 밥만 먹었을 때 84지만요, 밥에다가 지방도 좀 드시고 나물도 좀 드시고 단백질 음식, 두부 같은 거 추가해서 드시면요, 이렇게 단백질, 지방, 섬유질을 추가를 해서 먹는 걸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게 세 가지 같이 드시면 밥 먹었을 때 당지수 48로 떨어진다. 연구 결과 있어요. 국내 연구 결과인데, 그래서 우리가 당지수, 음식 하나만 먹을 때는 중요한데 누가 맨밥만 먹어요? 같이 먹으면 당지수도 내려갑니다.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귀리, 렌틸콩, 무슨 뭐 콩, 이런 것도 밥 지을 때 같이 넣어주니까 당지수 떨어뜨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반찬도 그 역할을 해주거든요. 대신에 양만 조절하시면 돼요. 너무 맛있다고 밥 2그릇 드셔버리면 그때는 당 많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런 거 양 조절해서 한 그릇만 또는 반 그릇만 맛있게 드시고, 반찬을 조금 더 앞쪽에 먼저 드시고 밥을 조금만 뒤쪽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하시면, 그 맛있는 흰쌀밥, 가을의 햅쌀밥, 얼마든지 흰쌀밥도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건강 유지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드시는 즐거움, 인생의 그 복 누리면서 계속 건강한 삶 영위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이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그 아침에 그릭 요거트 한 스푼, 올리브유 한 스푼, 뭐 또는 이제 견과 이런 거 먹는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사실은 그릭 요거트는 진짜 제가 먹는 거 이렇게 들고 설명을 드렸는데, 올리브유도 설명해달라고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오늘 이제
그런 기름에 대한 걸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이제 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름 관련해가지고 또 어떤 기름이 좋다, 안 좋다, 관계없다 여러 가지 또 설들이 난무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지금 현재는 한 7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다양한 거 맛보는 걸 진짜 좋아하고 얼마 전에 좀 이렇게 고르다가 직구로 몇 병을 사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직구로 산 것까지 추천을 드리지는 못하겠고 왜냐면 가격도 뭐 이렇게 싸지 않고 요즘에 먹고 있는 브랜드는 요건데요. 스페인 거고 올리브가 이제 피쿠알 품종, 뭐 올리브도 또 품종이 있거든요. 광고에 보니까 무슨 대회에서 2등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길래 사실은 뭐 1등한 브랜드는 뭐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1등한 브랜드는 판매가 이렇게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좀 구하기도 어렵고 그리스 쪽이 올리브유인데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무난하겠다 싶어. 이것도 좀 제법 비싸요. 그래서 가격대가 5만 원대여서 요리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유 고를 때 요리할 때 반드시 올리브유 쓰셔야 되는 것도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리용은 따로 두시고 저처럼 이제 아침에 한 스푼씩 드시는 거는 보통 매일 먹어도 한 석 달은 먹는 것 같아요. 석 달에 5만 원이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잖아요. 제 생각에는 한 5만 원대 정도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뭐 올리브유 찾다 보면은 뭐 더 비싼 것도 많이 있어요. 10만 원대도 있고 한데 뭐 굳이 뭐 이런 거를 고를 때 찾다 보면 또 거기에 무슨 뭐 항산화 물질 무슨 뭐 폴리페놀 함량이 뭐 얼마냐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특유의 또 다른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들이 함량 표시가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거 찾아보니까 일단 쿠팡에서 팔아가지고 쿠팡이나 또는 이 올리브유 판매 업체가 저한테 무슨 뭐 협찬을 해주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한 병이라도 협찬해줬으면 맛있게 먹긴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여기에 그 폴리페놀하고 뭐 올레오칸트라고 뭐 이런 거 함량이 높게 들어있어서 1kg에 폴리페놀이 791mg, 뭐 올레오칸트 602mg 이렇게 들어있다는데 이런 건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그런 게 들어있다고 표시된 제품들이 조금 그래도 품질이나 이런 데 자신이 있는 제품이긴 해요. 근데 제가 이게 500ml 한 병이고 1kg 되려면 이거 2병인데 2병에 그렇게 막 몇백 밀리그램 들어있다는 얘기는 그거에 저는 몇백 분의 1을 먹잖아요. 그 하루에 뭐 사실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뭐 2, 3mg 수준인데 건강에 그걸로 큰 영향을 주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시고 상도가 표시가 돼 있는 제품이 있고 안 돼 있는 제품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지금 이제 0.08%로 나왔더라고요. 그런 이제 낮은 제품들이 더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고 좀 고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입맛에 맞아야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요리했을 거 아니니까 물론 가끔 가다가 저도 기분 내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파스타 만들어 볼까 뭐 이렇게 해서 마늘도 볶고 해가지고 쓰는데 평상시에는 이제 먹는 용 딱 이렇게 한 숟갈을 입에 넣었을 때 일단 목구멍을 탁 쳐주는 매운 맛이 있으면 좋고요. 보통 이제 그걸 2번 쳐주는 입안에서 한 번 이렇게 목구멍 넘어가서 한 번 더 쳐주는 그런 싸한 맛이 있는 올리브유를 좋은 올리브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 본인의 취향 차이인데 제 경우에는 풀향, 사과향 이런 게 나는 올리브유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절대 비추하는 건 오일 풀링 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뭐 올리브유를 입에 넣고 나가지고 바로 삼키셔야지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입안에 독소를 뭐 빼내겠다고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데 그 비싸고 맛있는 올리브유를 입에 넣고 이렇게 입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막 각을 하시듯이 오일 풀링 같은 거 잘못하다가 이제 살에 들려가지고 기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이 맛있는 올리브유는 드셔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나는 좀 삼키는데 문제가 있어. 김장에 같은 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먹다가는 비위가 상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드시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이 쏟아지지 않도록 이렇게 처음에 기울이면 잘 안 나와요. 기울이고 있으면 이제 이렇게 잘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거 그냥 먹기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그릭 요거트랑은 되게 잘 어울려요. 벌써 향 올라오네요. 네. 모든 분이 다 그릭 요거트나 요거트 드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침에 또 두부를 드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거든요. 두부 같은 경우에는 초심자들은 연두부 시작하시는 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일반 두부 가지고 반모에서 한 모 정도 괜찮습니다. 이거 드실 때 방법은 뭐 2-3가지가 있겠는데 하나는 뭐 간장이나 아니면 찌유 같은 거 들기름 살짝 얹어서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올리브유도 여기다 그냥 이렇게 직접 얹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리브유를 같이 드셔주시면 그냥 두부만 먹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요 홀그레인 머스타드도 살짝 넣으시고, 알룰로즈라고 요거 이제 음료나 이런 거에 달걀할 때 넣는 거 있거든요. 넣어서 드시면 단맛이 있지만은 이제 혈당 안 올라가죠. 간장, 홀그레인 머스타드, 알룰로즈, 올리브유, 아침에 이렇게 지방 들어있는 그런 음식을 식사에 추가해 주시는 거는 되게 좋아요. 뭐 여러분 취향이 다 다르니까.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넣어서 드시면 좀 더 고소한 맛이 많이 살아나고, 올리브유 넣어서 드시면 약간 좀 싱그러운 느낌? 오늘 아침에는 다른 날보다 조금 할 일이 많다. 서너 가지로 늘려가지고 조금 더 드셔도 아무 일도 안 생겨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이어트라는 게 우리가 평생 하는 건데, 오늘 아침에는 저탄고지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 아침부터 밥 먹어야지, 그거 왜 안 돼요? 그럴 수 있죠. 그 식단이라는 거는 그렇게 가야지 자유롭고 그게 맞는 거지, 어떤 절대적인 규칙에 따르려고 하시는 거는 실패의 연속이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넓은 마음으로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부터 저탄고지로 드시게 되면 이게 탄수화물이 적으니까 혈당이 올라갈 여지가 별로 없어요. 전날 식사를 만약에 6, 7시쯤에 마치고 추가적으로 뭐 야식이나 이런 거 안 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아침에 더 이상 혈당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없으니까 그만큼 당이 조금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에너지원을 끌어다 쓰니까 그런 것들이 건강에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럼 가장 결정적으로는 그 혈당하고 관련해 가지고 요즘에 이제 혈당 스파이크를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 가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아침에 그렇게 혈당 스파이크를 피하는 완만하게 혈당을 끌어올려주는 식단을 가지고 가시게 되면 점심, 저녁 때도 계속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죠. 이건 실제로 경험해 보시면 아침부터 밥 먹고 났는데 바로 또 배고픈 이런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하루 종일 그렇게 되는 경우 되게 많고요. 참 재밌는 게, 이거 뭐 강연에서 말씀드릴 때도 피드백이 되게 많이 오는데, 지난 동영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진짜 그렇다, 나 아침 진짜 많이 먹고 했더니 점심 저녁 더 많이 먹게 되더라, 이런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평생 동안 다이어트를 한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굶는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음식을 좀 적게 먹으면서도 포만감은 좀 오랫동안 가지고 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저는 체험을 했고,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게 실제로 그렇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은 좀 아침에 그렇게 조절하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동물성 지방에는 포화지방이 많고, 식물성 지방은 불포화지방이 대체로 많긴 한데, 뭐 코코넛 오일이나 야자유 같은 것도 다르죠. 과거에는 이제 포화지방을 우리가 너무 많이 섭취하면 포화지방 같은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원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심혈관계 건강에 안 좋을 거다라는 추측들을 많이 했었고요. 이제 최근에는 어떤 식이냐면, 포화지방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특별히 해로운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불포화지방, 식물성 지방이 좀 더 유리하다,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포화지방은 나쁘고 불포화지방은 좋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 이제 좀 올라와서 포화지방도 나쁘진 않은데 중간, 그냥 뉴트럴, 중립기어라고 한다면 건강에 좀 더 좋은 거는 이제 불포화 지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리를 할 때는 사실 불포화 지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요리에 쓰면 좋으냐? 그건 또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발연점 얘기가 있잖아요. 발연점이라는 건 이제 그 기름을 고온으로 가열을 하다 보면 기름에서 마치 불 붙을 것처럼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고기를 발연점이라고, 스모킹 포인트라고 하는데, 발연점이 너무 낮은 그런 기름을 요리에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해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올리브유를 요리할 때 쓰면 이제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요리할 때는 뭐 의미가 없긴 한 게, 뭐 미역을 살짝 볶는다든지 이런 거 할 때 들기름이나 참기름 쓰면 절대 안 되냐, 갈변이 될 정도로 이렇게 볶진 또 않아요. 약간 좀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 살짝 볶아주는 거여가지고 그 과정에서 뭐 엄청나게 해롭다고 보기는 또 어렵다.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 화력이 어마어마하게 센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사실은 수분이 많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계속 지지직 소리가 나는 게 수분 날아가는 소리인데, 그런 환경에서 집에서 한 번 쓴 기름 가급적 자꾸 재사용만 안 하시면 됩니다. 잔인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소, 돼지, 뭐 양 같은 이런 가축을 사육을 하잖아요. 푸아그라를 만드는 오리, 이런 동물들을 살찌게 할 때 지방을 많이 줘서 살을 찌게 하지 않습니다. 소를 사육을 할 때 마지막에 살을 찌게 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피들랏이라고 하는 그런 데 몰아 넣고 계속 이제 가둬놓고 먹이기만 하는데, 그럴 때 옥수수 먹이거든요.
옥수수니 콩이니 그걸 먹고 살이 쪄요. 물론 이제 그런 곡물에도 지방이 좀 들어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사실은 이게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그게 우리 몸에서 지방으로 바뀌어요. 지방 많이 먹으면 살찐다고 과거에는 생각했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저지방 그런 식품들이 많이 판매가 됐었는데, 대체로 저지방으로 가게 되면 그 저지방의 맛이 없어지는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지방을 줄였으니까 당을 좀 더 많이 넣고, 그러다 보니까 더 고탄수화물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탄수화물에 편중돼 가지고 많이 드시면은 몸에 지방이 더 많이 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조심하셔야 되는 게 탄수화물인데, 그게 뭐 탄수화물이 무슨 악의 축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밥 먹고 빵 먹고 케이크 먹고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비행기 타보시면 분명히 여기 빵이 있는데 여긴 밥이 또 있고 여기 케이크 또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막 몸에 나쁜 음식은 아니지만, 야, 이게 너무 편중돼 있다. 그리고 지방도 이렇게 하면 살찌죠. 예를 들어가지고 올리브유 이렇게 했다가 몸에 좋은 올리브유라는데 밥 가져와. 기름에 볶아가지고 거기 계란도 하나 깨트리고 올리브유 막 넉넉하게 해가지고 마늘 계란 볶음밥 해서 막 2그릇 먹는다. 이게 살찌죠. 사실은 우리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음식이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음식에 대해서는, 식품에 대해서는 조금 예의를 갖춰야 돼요. 존중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근데 지방을 무조건 줄이는 거 능사가 아니고, 식물성 기름내 이런 거 섭취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은 아침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즐겨 먹는 올리브유 어떻게 먹는지 조합 이런 것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사실 중요한 건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올리브유가 됐건 아니면 집에 있는 어떤 내가 좋다고 믿는 기름이 됐건 간에 아침, 점심, 저녁에 계속 튀기고 볶고 튀기고 볶고 이렇게 드시면 그 칼로리를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올리브유 맛있게 드시되 아침에는 올리브유 살짝 활용하시면 훨씬 더 하루를 조금 건강한 느낌으로, 혈당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다이어트는 일주일, 2주일 하고 그만두는 게 다이어트가 아니고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히 가는 게 다이어트고, 사실 그 중에서는 제가 하는 저탄고지는 엄격한 저탄고지가 아니고 하루 한 끼만 저탄고지니까 그런 기준에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원푸드 다이어트도 원리를 알기 때문에, 원푸드 다이어트를 보통 생각하면 원푸드 하면 이런 거 생각하시거든요. 토마토를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토마토 아침, 점심, 저녁 포도. 제가 원푸드 다이어트를 해본 건 아닌데 저랑 아주 친한 형이 포도 다이어트를 했었어요. 25년에서 30년 전쯤에 포도 다이어트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도만 먹는 거예요. 그 형이 그 포도 다이어트 해가지고 한 20kg 뺐던 것 같아요.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면 포도는 건강에 좋은 과일이니까 살도 빼고 몸도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보통 하시거든요. 토마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그런데 원푸드 다이어트는 사실은 그래서 살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도너츠 가지고도 원푸드 다이어트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도너츠 먹으면 이거를 진짜 이걸로 하루 3끼 다 먹는다고 너무 기쁜데, 먹다 보면 질려요. 그걸 활용을 하는 게 원푸드 다이어트거든요, 사실은. 우리 사람한테는 이제 그걸 감각 특정적 포만 또는 감각 특이적 포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한 현상이고, 사람한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쥐 같은 잡식 동물한테도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ensory specific satiety, 그래서 감각 특정적 또는 특이적 포만이라고 하거든요. 한 가지 맛의 음식만 먹으면 그 음식에 질리는 거죠. 이거는 사람 같은 잡식 동물한테는 내장이 되어 있는 특성이에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한 가지 음식만 죽어라고 먹겠죠.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음식만 죽어라고 먹다 보면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그 음식 하나만 가지고는 필요한 영양소를 다 섭취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김치찌개만 먹었다 그러면 된장찌개를 더 먹고 싶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포도가 됐건 토마토가 됐건 도너츠가 됐건 한 가지 음식만 먹게 되면 양이 그 음식에 질려버리게 되면 결국은 조절이 돼요. 적게 먹으니까 살이 빠지죠. 근데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한 가지 음식이, 예를 들면은 햄버거면 햄버거 한 가지, 비빔밥 한 가지, 김밥 한 가지,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지면, 그런 햄버거나 비빔밥이나 김밥 같은 거에는 좀 다양한 게 들어있으니까 그런 걸로 만약 원푸드 다이어트 한다라고 하면 좀 괜찮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포도 원푸드 다이어트, 무슨 아보카도, 무슨 토마토 이런 것들은 영양 부족이나 결핍 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제일 피하셔야 되는 게 원푸드 다이어트.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가 자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나만의 한 끼? 이런 게 좀 있어야죠. 밖에 다닐 때는 이게 또 조절이 안 되거든요. 제가 즐겨 먹는 음식이 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양 조절을 하고 싶을 때 주로 저는 이제 비빔밥이나 아니면은 김밥. 근데 비빔밥도 경우에 따라서는 좀 밥만 많고 나머지 나물이나 이런 것들이 부실한 경우도 좀 있어가지고 의외로 또 비빔밥 먹고 나면은 빨리 배고픈 경우 있거든요. 비빔밥에 올라가는 게 좀 너무 부실한 경우 많아요. 달걀 후라이 말고는 정물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 이런 경우에 되게 빨리 배고파요, 의외로. 그래서 보통은 김밥 먹을 때 되게 많고, 김밥 같은 경우에 이제 치즈김밥이나 참치김밥 이런 거 많이 먹는데, 자기만의 어떤 식단이 좀 있으면 좋아요. 굳이 거기에서 살짝 세부 조절을 들어간다고 한다면 처음에 먹을 때 반찬, 샐러드도 좀 먹고, 이렇게 먹다가 이제 끝으로 갈수록 밥도 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냥 그런 정도, 약간은 거꾸로 식사법 비슷하게 그런 순서 조절 이 정도만 할 뿐이지 남들 먹는 만큼 사실 다 먹습니다. 어떤 날은 예를 들면 아침에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는 날 있잖아요. 당연히 아침에 8시, 9시에 일어나는 날보다 5시, 6시에 일어난 날은 같은 11시, 12시가 됐을 때 배고픔의 정도가 달라요. 아침에 5시, 6시 일어나면 이미 한 8시, 9시만 돼도 늦게 일어난 날 11시, 12시인 셈이거든요. 그때는 좀 배가 고플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럴 때는 간식이라도 좀 견과류라도 한 봉지 먹는다든지 이렇게 챙겨 먹으려고 하고,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때 몸을 좀 움직여주는 게 좋긴 해요. 너무 이게 배가 고픈 거를 이렇게 못 참겠단 말이야 하는 현상이 며칠 지속이 될 때는 좀 앉아서 좀 생각해봐요. 요즘에 내가 스트레스 관리를 잘 못하나? 아니면 요즘에 밤에 폭식을 했나? 아니면 술을 많이 마셨나? 그런 뭔가의 원인으로 평소의 컨디션이 뭔가 깨진 걸 수도 있어요. 이제 그것들이 사람마다 요인이 되게 다양해요. 조절이 너무 안 돼. 예를 들어서 먹고 나서 또 먹어야 돼요. 이럴 때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가 다이어트라고 하면 음식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음식은 그 중에 일부인 거고, 우리가 어떤 음식을 얼마큼 먹게 되는지 하는 거기에는 정신적인 거, 수면, 음주, 경우에 따라서는 흡연도 마찬가지로 식사량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복잡한 여러 가지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음식에만 너무 집중하는 그런 다이어트는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그게 아니고 나의 생활 전반을 되돌아보면서 다이어트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최상의 기분을 유지할 건가, 이런 거에 초점 맞추셔야 평생 쭉 지속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 채소, 과일을 많이 먹는 거는 일단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식이섬유가 되게 크죠. 소화가 안 되고 남아있는 그런 불용성 식이섬유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안에서 부피를 줘야, 그래야지 이제 화장실 갈 때 괜찮잖아요. 거기다 더해가지고 곡물도 먹어주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맨밥이라고 해도 밥을 또 먹어줘야, 밥은 밥이라고 또 100%다 들어오는 건 아니어서 그런 것들이 장까지 내려가줘야, 대장까지 내려가줘야 대장에 있는 그 미생물들이 그런 걸 먹고 걔들도 좀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이섬유나 또는 식물에 녹아들어 있는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컬, 항산화 물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많이 골고루 다양한 걸 많이 드시는 건 중요한데, 다만 아무리 먹으려고 애를 써도 과일은 괜찮은데 채소 진짜 못 먹겠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되게 미각이 예민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존경심을 좀 표하고 넘어갑니다.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이제 이분들 어떤 분들이냐면, 미각을 느끼는데 우리가 사람이 느끼는 단맛, 신맛, 짠맛은 다양하지 않아요. 그런데 쓴맛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쓴맛을 다른 사람은 못 느낄 수 있고요, 반대로 다른 사람이 느끼는 쓴맛을 저는 못 느낄 수 있고요. 이제 쓴맛은 진짜 다양하거든요. 인류한테 쓴맛을 감지하는 건 되게 다양하게 들어있는데, 채소는 기본적으로 쓴맛이 있어요. 물론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계속 품종을 개량을 하고 개발을 해가지고 쓴맛을 많이 줄여놨지만, 그런 쓴맛에 대해서 예민한 분들은 채소를 싫어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그래서 어린이들이 그래서 채소 싫어하잖아요.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커피를 즐기듯이 해야지 돼요. 커피 쓰잖아요. 커피 쓴데 써도 맛있다고 마시잖아요. 쓴데 그 향을 맡으면서 어떨 때는 또 써야 이게 진짜 커피라고 또 진하게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쓴 것까지도 즐길 수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채소도 기본적으로 이게 채소가 몸에 좋다는 생각보다 채소가 맛있는 거야, 나 이 맛있는 걸 좀 배우고 싶어 하는 식으로 이 맛을 자꾸 체험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쓴데 맛있네 하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오거든요. 나는 채소는 써서 절대 먹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취향을 확고하게 가지고 가시면 평생 채소랑 친하기 좀 어려워요. 채소의 어떤 아삭아삭한 식감이라든지 채소 특유의 각각의 가지고 있는 향기라든지 독특한 이제 그런 어떤 질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친숙해지면서 즐기시다 보면 채소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 과학자들은 슈퍼 테이스터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쓴맛을 훨씬 더 예민하게 느끼는 분들, 이분들이 또 음식을 짜게 먹을 가능성도 좀 높대요. 왜냐하면 쓴맛을 줄이는 게 소금이라는 걸 체득을 하는 거죠. 양념 되게 많이 필요해요. 커피도 왜 처음에 마실 때는 다들 다방 커피로 시작하잖아요. 나중에 커피 맛을 알게 되면 이제 에스프레소로도 마시고 뭐 프렌치 프레스로도 마시고 드립 커피로도 마시는 것처럼 채소도 절대 그렇게 싫어하는 분들은 채소만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고기 10번 먹다가 채소 한 번 드신다든지 샐러드 드레싱 좀 많이 얹어 이렇게 드시다가 좀 친해지고 나면 그러면 이제 비율을 좀 바꿀 수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쪄서도 먹고 삶아서도 먹고 생으로도 먹고 하는데 섭취량이 부족한 분들은 삶아서 드시는 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양이 줄어들죠. 뭐 예를 들면 나물도 콩나물 뭐 200g, 300g 되게 많은데 데치고 나면 확 줄어들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부피가 많이 줄어드니까 시금치도 예를 들어서 한 단 저거 어떻게 다 먹었는데 나물로 무쳐놓으면 또 얼마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섭취량 차원에서는 가열조리 하시는 거 좋고 또 가열조리하면 그 안에 무슨 비타민 B나 C는 파괴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조리하는 시간 동안의 연구들을 보면 그게 파괴되는 것보다는 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국 같은 거 끓이면 어차피 국물에 다 녹아 있으니까 뭐 큰 문제가 없기도 하고 일부 영양소는 오히려 그런 가열조리하는 과정에서 더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바뀌거나 실제로 더 많이 녹아 나와가지고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루테인 같은 뭐 그런 지용성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카로틴 계열의 물질들 이런 것들은 기름에 잘 녹는데 기름 넣어서 조리하면 더 흡수가 잘 되죠.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맛을 봤을 때 나한테 더 좋은 아니면 뭐 요거트 드레싱처럼 거기에 이제 우유 단백질, 요거트 단백질이 좀 들어있으니까 아무래도 쓴맛을 좀 완화하면서 먹기에는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한테 잘 맞는 조합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심지어 이제 해독 주스 같은 경우는 저는 그걸 먹는다고 해독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해독 주스 먹는 거를 해독을 위해서 먹는 거는 비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면 나는 변비가 있어가지고 변비도 있고 또 장 건강이나 이런 거 생각해서 난 뭐 브로콜리를 스팀을 해가지고 먹고 싶은데 이거를 매일 아침에 씹어 먹는 게 너무 힘들다 하는 분들은 집 짜내는 거 말고요. 통으로 넣고 가는 그런 믹서에다가 넣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은 먹기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즙으로 드시는 경우에는 거기에 섬유질이 다 빠져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제 채소나 과일 먹을 때 중요한 거는 섬유질이 같이 들어와 줘야 화장실 갈 때 변에 부피가 늘어나고 거기에 젤리 같은 수용성 섬유질은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를 좀 늦춰가지고 변비는 물 많이 마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은 많이 마시면 화장실 가서 소변을 많이 보지 변 보는 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물을 많이 마시면 섬유질이 물을 가지고 부피를 좀 더 유지해주고 하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변의 부피가 커지면서 이제 변비가 좀 예방이 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는 섬유질이 고스란히 남아있게 전체가 갈리는 그런 방식 믹서식으로 갈리는 그런 블렌더가 좋고요. 문제가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하루에 무슨 뭐 야채를 주스 하나로 만들지 않고 뭐 이렇게 팩으로 이런 것들은 물론 정성껏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시는 분들을 뭐 이렇게 비난할 수는 없는데 이게 원물을 전체를 다 넣어 가지고 만들면 무게도 많이 나가고 유통이나 보관이나 이런 데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즙만 짜내는 경우가 많아요. 하루 야채 주스니 이런 것들이 다 즙만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런 거는 그냥 당분이 들어간 설탕물? 약간? 물론 그 안에 다른 것도 들어있겠죠. 뭐 비타민 C라든지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도 들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갈았을 때는 그 가는 과정에서 뭐 갈 때 파괴가 되는 이걸 떠나서 갈아서 액체 상태로 해놨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원래 상태로 있을 때보다는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그런 성분들이 유지되기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성분 면에서도 뭐 원래 먹을 때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을 거고 그걸 떠나서 먹고 나면 되게 빨리 배고프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안에 있는 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르게 흡수가 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 또 섬유질이 좀 남아있더라도 다 남아있는 건 아니다.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저는 집에서 만들어 먹는 걸 추천을 드리고 설명을 읽으면 저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 무슨 뭐 지방을 태우는 뭐가 뭐 연구를 해보면 지방을 뭐 이렇게 증진을 시키는 효과가 예를 들면 이만큼은 있겠죠. 근데 이만큼 아주 눈곱만큼 있다는 거는 효과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요. 근데도 그런 걸 먹고 효과를 봤다는 분들은 대체로 뭐냐면 다이어트 또는 뭐 체중 감량 이런 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식품,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은요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거나 효과가 있다고 해도 별로 유의미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런 것들을 영원히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다이어트에 있어서 나만의 정답, 내가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찾으셔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먹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나만의 어떤 그런 다이어트 식단을 가져갈 거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나는 모르는 남들만 알고 있었던 비법 이런 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만 모르고 있었던 비법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내 지갑을 털어가려는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뿐이지 심지어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그런 다이어트 비법 무슨 식품 소개하는데 약사님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날씬하고 멋있어 보이는 약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도요 효과 없는 거는 효과 없습니다. 너무 그런 거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나만의 평소 식단 이걸 찾아보자. 평생의 숙제로 생각하시고 건강하게 원하는 삶을 사실 수 있겠습니다.